저는 30 중반의 남자입니다.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살면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 계기로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바로 형수 때문이었습니다. 제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지만 이곳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7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형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편입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형 나이 42에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상태였기에 우리 형제는 모두 짝을 찾았는데요. 형은 여행을 그만두고 늦게나마 전공을 되찾아 변호사가 되었고 저도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형을 유달리 따랐기에 좋은 사람이 형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형보다는 3년 정도 먼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선배가 입원해 있던 척추 전문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입원하게 된 선배 때문에 자주 방문하다 서로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1년여 만남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아내가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에 늘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슬프게도 5년 전 형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교사였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신 엄마 같은 존재인 할머니는 애석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건강이 나빠져 치매 초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에 우환이 다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아버지의 노력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린 시절 늘 할머니와 함께 자고 먹고 하는 통에 정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아직 퇴근 전이니? 언제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오면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세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할머니와 목욕탕도 함께 가니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저처럼 건설회사에 다니신 아버지는 퇴직금과 저축, 어머니 보험금을 합쳐 건물을 하나 사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구매한 구청 근처의 8층 건물이었습니다. 형수는 그 건물에 입주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형의 변호사 사무실도 거기에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시름 놓았다며 엄마 묘 앞에서 우실 정도로 형제의 결혼을 바라셨는데요. 평생 혼자 살겠다던 형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할 때 저와 제 아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나서 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괜히 미안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보다 형수가 아내보다 한 살이라도 위라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동서지간에도 서열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형님한테 존대하는 것이 편하니까요. 인사 오는 당일 식사 준비를 도우미 아줌마가 한다고 해도 아내가 퇴근 후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이 고맙다며 아버지가 좋아하셨습니다. 형은 번거로우니 외부에서 밥을 먹자고 했지만 자신도 할머니가 끓여주신 만둣국이 너무 맛있어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우스갯소리도 하더군요. 솜씨는 없지만 형님을 위해 집밥 차려드리겠다는 아내의 뜻이었습니다. 형수는 형보다 12살 어리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활달한 성격으로 첫인상은 호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의상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외모를 많이 가꾸는 편으로 보였습니다. 도자기 같은 피부에 물미역 같은 긴 머리카락, 완벽한 메이크업,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수수한 제 아내와는 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치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서글서글 계속 웃는 얼굴의 형수는 조용하게 할 말만 하는 아내와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다 제 아내가 자신을 간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때 형수가 픽 하고 웃는 겁니다. 간호사? 이러고 혼잣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제가 옆에 앉아 있었기에 몇 초간의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요.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 보았거든요. 그러다 저를 의식해서인지 표정을 싹 바꾸고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긴 직업엔 귀천이 없으니까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간호원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대요.
지금은 간호사라고 하니까 그나마 낫잖아요. 이러는 게 아닙니까? 간호원이라니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첫 만남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농담이라고 여기고 웃기만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라도 기분 나쁨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를 서서히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기는 의사라 이건가요? 의사면 간호사 위에 서는 것도 아닌데 엄연히 위치나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당사자인 형은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요. 아버지는 방글방글 웃는 첫째 며느리감이 마음에 드셨는지 당장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제가 오픈 예정인 아파트 때문에 바빠서 가지 못했으니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탈 없이 끝났다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침대에 누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날 기분이 묘한 일이 있었어.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서 형님이 자기 집안은 거의 다 의사인데 동선의 집은 간호사만 있네 하고 웃더라고. 하긴 우리 사촌 언니도 간호사이고 우리 올케도 간호사지만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의사 집안이면 의사 집안이지 얼마나 자랑했으면 아내가 이러는 걸까 싶었습니다. 사람이 웃는다고 다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막 비웃는 듯이 웃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형수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참으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새댁한테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법이라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도 형수 편을 드는 아내를 보니 갑자기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그 형수는 왜 그러는 걸까요? 주변에도 의사인 친구가 있지만 간호사를 무시하는 일은 없던데 말입니다. 아무튼 형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가서 보니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 잔디밭에서 오케스트라 협연부터 비싼 생화 장식에다 바다까지 만찬, 심지어 가수까지 초청해 축가를 부르더군요. 마치 외국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았습니다. 예식장에서 20분 만에 해결한 저희가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직계 가족만 모인다고 해서 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못 오셨는데 형수 당신의 가족들은 사돈의 8촌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어마어마할 텐데 모두 형이네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가댁 말뚝에도 절을 한다지요. 비용 괜찮아? 하고 물으니 형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부와 신랑 가족들이 모여 찍는 사진 말입니다. 일단 식구가 많은 형수네 가족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했던 형수였기에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으니 집안의 의사가 수두룩해서 종합병원을 차려도 된다는 말을 상견례 자리에서 했다고 하던데 결혼식장에서는 의사 가운 입고 오는 건 아니니까 누가 의사인지 알 수는 없더군요. 요란하게 형수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속 깊은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 모시고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간 지 한참이 흘러도 오지 않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실수하셨나 싶어 걱정되었습니다. 신랑 쪽 가족분들 나오세요. 그때 우리 가족들 나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은 형수가 의도적으로 그런 그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할머니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순서가 밀렸다며 형수가 거부했습니다. 서방님 그냥 찍죠. 일단 할머니랑 동서하면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안 그래도 시간이 지연되네요. 저희 신혼여행도 가야 하는데. 방글거리며 말하는데 싫다고 맺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형도 시간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으니 새 남자와 형수가 가족 사진이라고 하며 찍혔습니다. 결국 아내는 사진기사가 철수할 때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할머니가 피곤하신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눈을 붙이셨고 핸드폰을 넣은 가방을 저한테 맡기고 가서 연락 못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조는 할머니를 깨우기도 뭐해서 그냥 옆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아내에게 생글거리며 형수가 말하더군요. 아유 동서 나중에 가족 사진 찍지 뭐. 좋은 사진관에서. 형수는 뭐가 좋은지 아내랑 할머니가 없이 사진 찍어놓고 좋다고 웃었습니다. 암튼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저는 뭔지 모르게 섭섭했습니다.
철수한 사진기사야 다시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할머니가 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형수는 일정대로 해야 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버려 놓고 가족 사진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같이 찍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엄마 기일이 되어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며느리들이 다 바쁘니 도우미 아주머니랑 자신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제 아내는 퇴근 후 달려가 밥이라도 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되니까 형수가 오더라고요. 제가 퉁명하게 쳐다보니 오늘 야간 진료라 늦게 왔다며 또 생글거렸습니다. 동네 치과인데 하루쯤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저도 그러지 못했으니 입을 닫았습니다. 제사상을 물리고 설거지는 아내가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과일을 내온다며 부산을 떨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결혼했다고 무조건 우리 집안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아내가 우리 집안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바라보는 형수의 시선이 거슬린다는 겁니다. 재수 씨 고생이 많네요. 이 사람이 공부만 하고 집안일은 완전 젬병이에요. 세탁기 사용법도 몰라요. 무슨 세탁기 사용도 못하는지 우리 할머니도 정신이 멀쩡할 때면 하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형이 현수펜을 드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꺼내려는데 아내가 막아섰습니다. 네, 배우면 되겠죠. 그죠, 여보?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찡긋거리더라고요. 엄마 제삿날 서로 싫은 소리 하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는 아내 신호에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끊임없이 제 아내에게 도발하더군요. 갑자기 자신이 아끼던 화장품과 옷을 가져왔다고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집안 행사할 때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해 동서. 지금 진짜 아니다. 이제는 나도 이 집의 가족이잖아. 내 얼굴도 세워줘야지. 퇴근하고 헐레벌떡 달려온 내 아내한테 아나운서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딱 붙는 정장을 입고 와놓고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형수가 할 말은 아니다 싶어 참다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아니라니. 뭐가 아니란 겁니까? 어머 여보 그만해. 옷이랑 화장품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감사해요 형님.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쇼핑백에서 옷이며 화장품을 꺼내서 좋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 취향 제가 알거든요. 요란하고 화려한 스타일은 싫어하고 화장품도 거의 색조는 하지도 않는데 무슨. 암튼 엄마 제삿날이니 참으려고 해도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옷이랑 화장품 내가 아끼는 거라니까. 동서가 안목이 거의 없는 게 아니구나? 당신도 참 다음에 새 것으로 사드려. 어? 죄송해요, 제주씨. 결국 형이 나서서 아내와 저한테 사과하는 통에 저도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형은 집으로 가는 길에 저한테 아내에게 좋은 옷이랑 화장품 사드리라며 돈을 주려고 하더군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안 입고 안 쓰는 것들 환경보호 차원에서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잘하고 기분도 맞춰주는 말도 잘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사근사근 웃어가면서 아버님 하고 저한테는 할머니께 아니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도 예의 있게 하는데 왜 제 아내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아내에게 면박 주고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간호사한테 당한 것이라고 있는 사람처럼 내 아내한테만 신경 긁는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제가 미칠 노릇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말이죠. 형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괜히 아내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 같아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사고 싶은 옷이랑 화장품을 사줬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다고 싫다고 했지만 제가 안 사면 형수랑 한판 뜨겠다고 하니 결국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해준 것도 없어 미안하기만 했는데 형수까지 무시하는지 더 미안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수 때문에 자신만 수지 맞았다며 아내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니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더군요. 그때부터 형수와 거리를 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자꾸 만나면 감정만 상할 테니까요. 어머니 제사 다음 날 저는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형수가 자신의 의사라고 제 아내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저희 괜한 자격지심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형수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가슴에 담지 말라고 하시며 그동안 엄마 돌아가시고 형의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형수를 만나 안정도 되는 것 같으니 저보고 오히려 형 내외가 잘 살게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가셔서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형수와 부딪힐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형수가 본가에 오지 않을 때만 저희 내외가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생신날 있었던 일입니다. 형수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할머니 생신이라 근사한 곳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식사도 하고 풀파티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나요? 형이랑 둘이 하면 될 것을 왜 할머니 생신날 한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형이 바빠서 겸사겸사 놀고 싶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형수 혼자 신나게 계획을 세웠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콩국수가 드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사시던 곳에서 먹던 콩국수 집에서 말입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가봤다며 자신의 생일날에는 먹고 싶은 콩국수 이야기만 하시는데 제 아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할머니가 가고 싶다는 곳은 폐업했고 근처에서 그 가게 사장 자녀들이 하는 곳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서울 근교 유원지였고 다행히 방갈로 같은 방도 있다고 하니 거기라도 모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형수는 이미 예약했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거부하고 이상한 유원지에 콩국수를 먹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뜻을 꺾진 못했습니다. 일단 제 차로 할머니와 아버지, 아내가 이동했습니다. 근처에 계곡도 있고 산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도 콩국수 이외에 수육이나 백숙도 있어 다양하게 시켜보았습니다. 예약한 방에다가 과일이며 떡을 차려놓으니 생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뒤늦게 형 내외가 도착했고 우리는 소박한 할머니의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바빠서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니 이렇게 다 모인 거라며 아버지와 할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 집 콩국수 너희들 엄마가 제일 좋아한 거야. 그때랑 맛이 비슷하네. 좋구나. 할머니는 엄마가 그리워서 콩국수 이야기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비슷한 맛을 재현하는 곳을 찾아냈다고 아내를 칭찬하셨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호텔 파티 위약금까지 냈다며 약간 투정하듯 이야기하던 형수도 이내 입을 닫았습니다. 형수는 아까 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구겼습니다. 드레스 같은 원피스가 흙바닥에 쓸리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서울 근교 유원지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궁전 파티도 아니고 왜 저렇게 옷을 입은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맛있는 것은 알아서 국산 콩 같다며 콩국수는 한 그릇 먹긴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가 좋아한 거래 많이 먹어 하면서 형이 다정하게 속삭이는데 남길 수는 없었겠죠.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형의 얼굴을 보니 형수를 좋게 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내한테만 재수없는 언행만 안 한다면 말이죠. 콩국수를 잘 먹고 과일이나 떡까지 먹고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 미리 준비한 백숙은 포장까지 했습니다. 포장하는 시간에 할머니와 아버지, 저와 형이 주변 산책을 하겠다고 했고 아내와 형수가 방 안에 떡이랑 과일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둘만 남겨놓으려니 왜 그렇게 불안한지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같이 나가보자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나서긴 했지만요. 할머니는 원하는 걸 드셔서 기분이 좋으신지 아버지와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형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사고가 우리 가족에게 상당한 아픔이었기에 활짝 웃는 날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형은 일 아니면 여행이든 한시도 제 몸을 가만두지 않았고 저도 아내를 만나서 겨우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리워서라도 할머니에게 제대로 봉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모님도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기에 저희 외할머니를 부모처럼 의지했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남편을 여의고 하나뿐인 엄마를 교대까지 보내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헤어지긴 섭섭하니 근처에 쌍화차 한 잔 더 마셨으면 좋겠다며 할머니께서 2차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우스워 저희 삼부자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올만해 보이는 따뜻한 장면이라고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엄마의 사고 후 말입니다. 저는 쌍화차 잘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지? 하고 두리번거리니 형이 국수집에 두고 온 게 아니냐며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방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도 정리 중인지 방문 앞에서 형수의 하이힐과 저의 아내의 운동화가 보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울리는 신경질적인 형수의 말소리에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형이나 아버지한테 하는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 아씨가 몸종을 다그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말투였습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는 형수의 대화 내용까지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콩국수가 뭐야? 메뉴는 네가 정한 거 아니야? 할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더 좋은 곳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국수야 늘 먹는 거잖아. 다음에 좋은 데 갈게요. 그리고 내가 준 옷이랑 화장품은 안 입고 안 발라? 아, 그거요. 저랑 이미지가 안 맞아서 못 입겠어요. 아, 진짜 너랑 급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 내 친구도 얼마 전 결혼했는데 동서는 같은 의사라서 그런지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데 너는 정말 답이 없어. 네? 솔직히 사람들이 동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데 뭐 하는지 말도 못해. 서방이도 대기업인데 어디서 널 만났대? 형님 그만하세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진짜 너랑 다니는 거 급이 안 맞아서 안 돼. 쪽팔려 죽겠어. 여기까지 듣는데 제가 다 살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저는 방문을 열어버리고는 벼락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화를 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니 아내가 더 놀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한 대 칠 듯이 덤비는 모습에 오히려 아내가 시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수는 아랑곳 없이 또 배시시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서방님, 왜요? 웃는 얼굴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 형도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길래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관리 좀 해. 한 번도 아내 무시하면 그땐 형이고 뭐고 없어. 죽을 줄 알아. 저는 태어나서 형한테 대들거나 반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하다니요. 저희는 나이차가 있는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형이 저한테 심하게 대한 적도 없었거든요. 형은 제 행동과 말에 어이가 없어하며 멍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당장 할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뱉은 말에 당황했지만 형수가 한 말은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뭐라는 거니 지금 형한테, 형수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저는 재빨리 형수가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을 다시 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형은 아무 말 없이 형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급한 일이 생겨 형 내외가 돌아갔다고 말하고는 할머니의 파티를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매도당하는 것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이나 아주버님한테 화내고 대들지 마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다음에는 내가 한마디 할 거니까 제발 먼저 나서지 마요. 그리고 아주머님한테 말 심하게 한 거 먼저 사과해요. 죽긴 뭘 죽어. 아내는 형수와 자기의 문제는 둘이 풀어볼 테니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여자들 싸움이 형제 싸움이 되고 곧 집안끼리 싸움이 되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내에게 계속 잔소리를 들은 저는 형에게 말이 너무 심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 형은 형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신 그런 소리 하지 않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형수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망설이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대면도 아니고 전화도 아닌 문자로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아내도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콩국수 집에서 형수 망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자 몇 개로 미안하다고 하는 형수는 여전히 얄미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손 아래니까 참을 수밖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은 형수 그림자도 보기 싫어 따로 움직였습니다. 형 내외가 온다고 하면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본가에 가지 않았고 함께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서서히 잊혀갈 무렵 회사에 근무 중인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형수였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저녁이나 먹을래요? 서방님, 저번 일도 있고 사과의 의무로 제가 살게요. 사과라는 단어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시간 되면 함께 나가겠다고 하니 오늘은 저를 먼저 보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둘이 만나 아내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 정말 조심해달라고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혼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형수는 화려하고 세련된 복장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날은 자기가 호텔 예약이 다 취소되고 위약금도 물었는데 할머니에게 인정은 제 아내만 받아 불쾌했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무시하는 발언은 없을 거라며 저한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마음이 서서히 풀려 형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수는 제가 아내와 어떻게 만났으며 이상형이 뭔지 묻더군요. 아니, 형수님, 저 결혼했는데 이상형 물어보면 어떡해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여성상 있을 거 아니에요. 글래머? 청순가련? 아님, 보이시? 제 인생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지 멍청하게도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무 말이나 대답했습니다. 이상형은 제 아내라니까요. 말하기 전에 못 가요. 얼른 말해주세요. 혹시 저 같은 여자 좋아하세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형수 같은 화려한 여성 좋죠. 저 화려한 여자 딱 질색입니다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형수는 그럴 줄 알았다며 저를 놓아주더군요. 저는 형이 이렇게 집요한 여자를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형수를 만났다고 하니 싫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만나는 건지 따지더라고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평소 싫은 소리 할 줄 모르는 아내가 형수랑 제가 단둘이 만났다고 하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수한테 당신 무시하며 가만 안 둔다고 화만 내고 왔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음에 다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며 저한테 충고하더군요. 아주버님이 싫어하면 어쩌려고 둘이 만나? 당신은 내가 아주버님하고 단둘이 보면 좋아? 그니까 다음에 다 같이 보던지 아니면 본가에서 만나. 저는 왜 이리 생각이 짧을까요? 저는 아내만 생각해서 형수를 본 건데 아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형 이야기는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끔 형수가 회사로 찾아오는 겁니다. 커피 사들고 왔는데 잠깐 내려와라, 샌드위치 사왔다, 저녁은 먹었나. 급기야 바에서 와인 한잔 하자는 겁니다. 커피나 도시락은 주는 거니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시고 먹었습니다. 제 것만 사온 것도 아니고 회사 우리 부서 사람들도 나눠줄 정도도 사왔더군요. 하지만 아내 말대로 단둘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른 만남은 바쁘다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연락도 없이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에 배시시 웃는 미소까지 닮은 후배야 말입니다. 내 후배인데 피부과 의사. 지나가는 길에 서방님 생각이 나서요. 오늘은 시간 되죠? 그동안 얻어먹은 것도 있으니 후배랑 같이 왔다는데 밥을 안 살 수도 없고 저는 근처 캐주얼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나 빵으로 간단히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와인을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졸지에 형수와 형수 후배 저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술도 안 마시고 1시간 있다가 일이 있다고 일어나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더 이상 형수가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그 후 더 이상한 것은 형수의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 후배라는 여자가 자꾸 문자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인사할 때 명함을 준 것이 화근이었던 걸까요? 제 번호를 알기에 계속 문자로 아는 체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예의상 대꾸하다가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마찬가지로 아랑곳 없이 하고픈 대로 하길래 저는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만 연락하시죠. 저희가 그럴 사이도 아닌데요. 어머, 그럴 사이는 뭔데요? 저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냥 친구나 해요. 저도라니요? 누가 또 이혼이라도 했나요? 급기야 그 후배는 외롭다, 술이나 한 잔 사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을 분명히 했는데 어느 날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 결혼 기념일이라 아내와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아내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확히 물어보기 위해 통창이 시원하게 뚫린 카페로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으슥한 곳은 가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수가 제가 곧 이혼할 거니 잘 지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의사 동서를 두고 싶다면서요.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감 아닙니까? 저는 그 후배에게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수를 가만두지 말아야겠다고 벌떡 일어나 가려는 순간 그 앞에 아내가 서 있지 뭡니까?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내는 돌아서서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도 쫓아보았지만 길에서 아무 택시나 잡아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음모나 계략에 빠진 가련한 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저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같은 화려한 여자 좋다면서요. 잘해보세요. 그 친구는 서방님이 마음에 든대요. 내년에는 개업한다고 했어요. 서방님도 의사 안에 좋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급이 안 맞으면 서방님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요. 야, 너 미쳤어? 어머, 서방님, 이상형 아니에요? 의사라니까요? 간호사 아니고요. 친구로 지내보세요. 그러다 2년이 닿으면 오빠가 여보 당신 되는 거죠. 뭐라고? 완전 미쳤네, 이 여자가. 그래, 미쳤죠. 나 우습게 봤죠? 콩고수 집에서 한 대 치듯이 덤비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우리 이혼할 뻔했어요. 알아? 나 그때 결심했어요. 서방님 이혼하는 꼴 내가 봐야겠다고 말이죠. 이참에 아내 바꿔요. 수준이 낮아도 원, 간호전무대 나온 애랑 내가 동서지간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형수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형수를 야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그냥 세상에서 없애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제가 말을 더 하려는데 형수는 전화를 똑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이제는 하다 제 아내를 바꿔줄 생각까지?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형이 홀리다 못해 최면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서가 마음에 안 드니 짝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정식 의사 면허가 맞는 걸까요? 대한민국 의사망신은 형수 본인이 다 시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모두 받지 않자 저는 문자라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지 변명이라도 하게 해줘 라고 문자 보내닌 아내는 이혼하자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끼, 저는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늘 조용하고 신중한 여자였습니다. 이혼이라뇨.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오해가 쌓여 이렇게 허망하게 이혼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이혼시키겠다던 형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자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형에게도 심각하게 할 말이 있으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동을 걸고 형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형수 그 여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요. 여보, 여기 있었어? 형의 신혼집 아파트 앞에서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반가워 아내의 손을 덥석 잡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거부하고 쌀쌀맞게 저를 대했습니다.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은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아니, 우리 이혼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결혼기념일에 누가 이혼하니?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면 이혼해야지. 어떻게 같이 살아요? 당신 그 잘난 형수가 직접 다 이야기했어. 아내는 이미 내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형수는 나에게 커피나 샌드위치 따위를 주고 후배랑 와인까지 마신 걸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 제가 카페에서 형수의 후배를 만나는 것도 형수가 알려주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도 안 했으니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만 아니라 형수가 너무 싫지만 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참은 것도 있으므로 분통이 터졌습니다. 형수 말 다 사실 아니야. 제발 내 말을 믿어. 뭐가 아닌데 후배 소개하니까 당신 얼씨구나 하며 좋아했다며? 그렇게 좋아? 의사가? 의사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이라도 하려고?
뭔 소리야? 난 당신이 좋지. 무슨 의사야, 의사는. 그런 것들이 의사야? 남의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무슨 병이라도 낫게 해주겠냐? 그럼 왜 이상형이 형수라고 해, 하길? 이상형이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여성이 좋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아무튼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아내에게 한 모양입니다. 대충 빠져나가려다가 오히려 제가 당한 거라고 아내가 말하면 믿어줄까요? 각설하고 전 아무튼 잘못했다고 일단 빌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그렇게 비는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배한테나 형수한테 안 만나겠다고 말했던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봐봐. 나 절대 아니야. 형수 같은 여자 트럭째 와도 싫다니까. 싫은 정도가 아니라 끔찍해. 그니까 제발 이혼은 안 돼. 안 된다고. 나 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됐고 조용히 좀 해. 내가 오직하면 그래? 이 여자 진짜 안 되겠네. 화낼 줄 모르는 여자가 성질이 나면 무섭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수 집 현관문이 열리자 아내는 야무지게 달려가서 따지더군요. 또박또박 톤도 높아지지 않고 조용히 말이죠. 형님, 이런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해요. 알아요? 결혼한 시동생한테 여자 소개라니요? 안 먹히니까 저한테 거짓말로 지어내고? 치과 앞에서 가서 한번 떠들어 볼까요? 이게 맞는 짓인지? 어머, 너도 본색이 나오는구나. 누가 착한 척하고 앉아있길래 속도 없는 줄 알았지. 야, 걔는 너랑 급이 달라. 피부과 전문이라고. 전문대 나온 너랑 다르다니까? 짝. 그때 아내가 형수의 뒤통수를 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 했다고 한 적이 있던데 정확한 서브였습니다. 텅 하고 형수의 골이 울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형님. 야! 이게 감히 의사를 쳐? 가르쳐 주제! 하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아내가 쓱 하고 피하더군요. 자신의 힘에 못 이겨 형수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가정 형평상 전문대 다니고 나중에 편입해서 간호대학 나왔어. 그게 죄냐? 누가 죄래? 나랑 급이 안 맞다는 거지. 네가 나한테 다 이야기했듯이 네가 보낸 문자 아주버님에게 다 보냈다. 알아서 해. 형수는 그 말에 놀라 더 이상 아따구니는 못 쳤습니다.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아내의 다부진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부러지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형수의 무시를 가족을 위해 참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돌아가는 차 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누가 같이 산대? 나 당신 용서 안 했다. 미안해. 몰라.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저녁 뭐 먹을래? 예약한 곳 다시 갈까? 이혼 아직 취소 안 했어. 근데 말이야, 당신 사람 때릴 줄도 알아? 처음이야. 그리고 애 아빠 뺏기게 생겼는데 그럼 뭔 짓을 못할까? 애 아빠? 나 임신 8주차래. 뭐? 임신? 형님이 계속 찾아온다고 미리 이야기했으면 놀랄 리도 없잖아. 임신이라고 했어? 아까는 정말 놀라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임신하면 호르몬 분비가 과도해져서 화도 낼 수 있고 소리도 지를 거니까 앞으로 조심해. 나 아빠 되는 거지? 그래, 임신했어. 당신 아빠 되는 건 맞고. 근데 말이야, 가족들한테는 일단 말하지 마. 12주 넘어가서 말씀드릴래.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하마터면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임신이라뇨. 제가 애 아빠가 된다니. 아까 형수 때문에 열받은 상황들이 눈녹듯 녹았습니다. 어쩐지 이혼 이야기를 성급하게 꺼낼 때부터 아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저는 고개를 미친 듯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 저는 며칠 동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풀릴 때쯤 형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안정은 제 아내가 취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호출에 우리 부부는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너희들 만나고 형수가 유산했대. 도대체 너희들 어쩌고 다닌 거야, 응? 아가 너는 간호사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넌 형수가 너한테 흑심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그게 말이야? 네 형은 이제 이혼한다고 말하고 잠적했대.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했잖아. 형 내외 잘 봐달라고. 아버지의 불호령이 우리 부부에게 떨어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여자 진짜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유산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험한 일은 제 아내가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덮어씌우다니요. 형수가 임신한 것은 맞는지도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 당장 병원으로 가자. 너희들이 뭘 잘못했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당장 사과하러 가자니까. 저와 아내는 아버지에게 우리 임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형수의 유산이 사실이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콩국수 집부터 형수의 후배 이야기까지 며칠 전에 아내와 형수에게 있었던 일도 말입니다. 아가 모두 사실이냐? 네. 아버지, 그리고 저희는 10달 뒤에 아기 생겨요. 형수 일은 안타깝지만요. 정말 저희는 몰랐습니다. 뭐, 임신? 아버지도 놀라셨지만 더 이상 말씀 못하셨습니다. 형은 유산되고 저희는 임신이라니 당황하실 만도 하죠. 몇 초간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내의 몸 상태를 물으시고는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는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운을 떼셔서 저희는 일단 형수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날 뒤통수 때린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생각이 복잡해질 때 할머니도 형수를 보러 병원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제 차를 타고 형수가 입원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고 하니 난감했습니다. 형은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하며 무작정 여행을 떠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된 후에는 다른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수 집까지 찾아가지 말 걸 그랬나 온갖 상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형수는 VIP 입원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형수의 작은아버지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다다르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큰 실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요즘은 나빠지고 있는지 배변 실수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치매 탓이 아니라 긴장하고 놀라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의 유산이나 형의 잠적 이런 상황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의 임신은 타이밍이 좋지 않아 보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낮에 뭘 잘못 먹었나 큰일을 봤네. 어쩌니.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오냐오냐. 미안해. 아내는 괜찮다며 병원 화장실로 할머니를 모셨고 저는 근처 속옷 가게로 달려가 갈아입을 것들을 사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형수를 만나보겠다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내의 능숙한 대처와 다독이는 태도 때문인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셨고 옷도 다 갈아입으셨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물을 나눠 마시며 안정을 취하는 사이 아버지가 얼굴이 굳은 채 내려오셨습니다. 저희도 올라가 볼게요. 많이 안 좋다고 하나요? 안 가도 된다. 다시 집으로 가자꾸나.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너무 서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 소파에 멍하게 앉아있던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의사인데 너 높아져야지. 무슨 말인지. 건물주 되라고. 땡땡동 건물 네 남편 돈도 보태져 산 거야. 첫째네 집 사줬으니까. 아니 도대체 의사 간호사 편을 왜 가르는 거니? 아무튼 넌 건물주라 되면 되겠다. 그렇지? 아버지의 선언에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땡땡동 건물 3층 세입자가 형수였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건물주가 되면 형수는 약이 올라 죽을 텐데 저는 문득 병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 축하 파티라도 하자며 아버지는 일어나 아끼시던 양주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형수가 화장실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열받아서 유산했다고 뻥쳤어. 남편 시동생하고 그 간호사 그년이 둘이 때로 덤비더라. 게다가 그날 밤에는 남편도 실망했다고 그러지. 게다가 연락도 안 돼. 방법이 없잖아. 거짓말이라도 쳐야지.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난 진짜 간호사 그년하고 급이 달라서 같이 있기 싫다니까. 간호사가 뭐야. 종합병원 간호사도 아니라니까.
아버님이 건물 우리한테 주시기만 하면 그냥 당장 치워버리고 싶어. 이렇게 형수가 화장실에서 떠드는 걸 말없이 듣고 온 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제 아내의 급을 올려주려고요. 물론 간호사가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형수의 수준에서 급을 올리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소식을 들은 형수가 당장 사무실로 달려왔지만 형수 앞에 놓인 것은 형의 이혼장이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형수는 저를 보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 급이 달라졌네요. 제 아내는 건물주, 형수님은 세입자. 당장 치과 빼세요. 급이 안 맞아서 세 못 드리겠대요. 뭐요? 동서 그 잘난 얼굴 내밀고 말해보라고 하세요. 참내. 임신 중이라서 험한 꼴 보면 안 돼요. 네? 임신이요? 네, 임신도 저희가 했네요. 그렇다고 뻥을 치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태아의 생명을 두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형수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뺏긴 걸 생각하니 열받아 죽으려는 형수를 뒤로하고 저는 아내가 사오라고 했던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달콤한 것이 입에 사르르 더 잘 녹았습니다. 그 후에는 형수와 형은 이혼했고 형수의 치과는 저희 건물에서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저희 부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만 나중에는 뻥 뚫려 다행이지 뭡니까. 이혼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으로 형수의 후배가 증언도 해줬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잘 지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자신을 이용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 여자도 형수와 자신은 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참네, 사람도 급이 있나요? 하여간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것은 맞겠죠. 형수의 등장으로 저희는 화병이 날 뻔했지만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 저희 부부, 여행에서 돌아온 형,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저질에 많이 하는 우리 딸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취미생활도 하시고 할머니는 요새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형은 괜찮은 사람 물색하고 있고 저희 부부는 각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형수였던 여자는 개업한 치과가 안 돼서 지금 다른 병원 월급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쪼록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양각색의 이야기 보따리를 매일 풀어주시는 저에겐 무척 고마운 존재인 사연에 빠지다에 오늘은 제가 한번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꿈 많고 혈기왕성하기만 했던 소녀 시절이 그리고 아가씨 때가 꼭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이가 꽤 지긋하게 들어버린 여자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안을 해주세요. 저는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제 위에 있는 장남인 오빠가 어릴 때부터 성정이 좀 되바라진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을 속된 말로 아주 한량, 양아치처럼 보냈죠. 유년 시절 중에서 딱 4년을 집안 사정으로 오빠가 큰 고 못되게 보내져서 지냈었는데 그게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겠냐고 자꾸만 친정 부모님께선 그쪽으로 추측을 하셨지만 진실은 지금도 알 길이 없네요. 이렇듯 잘나디 잘나신 오빠를 둔 덕분에 그 바로 아래인 제가 장녀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야만 했었죠. 집안 형편이 썩 좋질 못했었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공사다망하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으니 제가 셋이나 되는 동생들을 일찍부터 다 돌보며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못난이 오빠를 대신해서 친정엄마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장녀가 되고 싶단 바람과 인정과 애정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듯 싶어요. 그러니 아주 사명감을 갖고 집안일을 했던 것이겠죠. 동생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여동생이고 남동생이고 다 똑같았어요. 이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다 흘러서 각자가 어렸을 적에 제 말을 착하게 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네 입이 입이면 내 입도 입인 법인데 꼭 자기들만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제 몫에 먹을 것까지 싹 다 훔쳐먹던 동생들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얄미웠던지 모릅니다. 그런 주제에 집안 장남은 자기들 눈으로 봐도 아니올시다 하니까 꼭 장녀 타령만 하면서 저한테 달라붙어 댔어요. 전 그래서 항상 하루는 너무 짧고 금방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답니다. 다니던 국민학교는 집에서 무진장 멀었기 때문에 왕복으로 오가는 것도 고약이었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동생들 뒤치다거리도 해야 했고 부모님 드실 요깃거리도 제가 다 차려놔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갔어요. 이웃집들이 전부 다 저희 집을 보면서 저기는 장녀가 아주 든든해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것이 제 보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을 친정 부모님께서도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형편도 좋지 못하고 오남매나 되는데 여자인 제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이렇듯 좋게 받은 세간의 평가들이 유효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선 저를 중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셨는데요. 이웃집들이 그걸 알고 만류를 해줬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예정에 없던 고심을 하게 되셨었죠. 어제는 건너집 정범이네도 나한테 묻더라고요. 똘똘한 장녀를 중학 공부 시켜야 그 밑에 딸린 동생들한테도 좋은 본이 되지 않겠냐고. 진짜로 중학 공부 안 시키고 공장 보낼 거냐면서 여러 번 묻던데요. 아이, 또 그랬단 말이야? 나 원참, 이 동네 여편네들은 왜 다 그 모양이야? 남의 집 자식이 어디 어떻게 학교 진학하나 안 하나 그걸 왜 들여다보면서 궁금해하고 참견질들을 하고 있어? 아우, 우리 그냥 무님이 중학교 보내줍시다. 하도 애가 영민한 모습으로 온 동네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다들 무님이 좋게 봐주고 공부 더 했으면 하고 바래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주는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면 안 될 일이죠. 문혁이 그 자식이 한 집안에 장남다운 기계만 있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게 있진 않을 텐데 무님이가 지 오빠, 지 동생들보다 영특하긴 하지. 다만 아유, 우리 형편이 애를 공부시킬 때가 아니라 공장에 보낼 때가 맞아서 힘든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굶어 죽을 형국은 아니니까 무님이 중학교 보내볼까 싶기도 하고. 무님이가 중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신도 진작 알고 있었잖아요. 애써 모른 척 했을 뿐이지. 자, 우리 그냥 보내는 걸로 딱 결정을 해버립시다. 무님이가 언제 우리 실망시킨 적 있는 장녀였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특함이 고마워서라도 우리 공부 더 시켜줍시다.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좁은 집구석이라 비밀 대화라는 건 원체 힘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날아갈 듯이 기뻤죠. 친정엄마의 말씀대로 저는 중학교에 너무나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살갗이 어린애답지 않게 거칠거칠해질 만큼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던 건 이렇게 하면 중학교에 혹시 갈 수 있을까 봐서 기대하는 마음도 일말 섞여 있었기 때문인데 바람대로 돼서 너무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신 건지 알았기에 저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태어나서 그토록 흥겨웠던 시절도 없었죠. 저라는 고급 인력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친정엄마께서 조금은 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서 저는 죄송스럽기도 했죠. 어서 빨리 저희 집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여유로운 형편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해도 뭔가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답니다. 가세라는 것이 옷 위를 누비는 다림질처럼 쉬이 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에 힘든 사정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을 테니까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막막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저를 어느 공장에 보내실 건지 그것만 고민하고 계셨고요. 동생들은 여전히 도움 안 되고 철이 남들보다 희한하리 많지 늦게 드는 사고뭉치들이었으며 오빠는 차라리 남의 자식이었으면 좋겠을 거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아주 솔깃한 말소리가 제 귀에 꽂혀왔던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이렇게 떠들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곧 딴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외삼촌 외숙모댁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 다니기로 했거든. 학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쉬는 시간에 그 소란 속에서 희한하게 그 목소리 하나만 잘 들렸어요. 제 머릿속에 번쩍 전구가 켜졌습니다. 쓸모가 무척이나 미비했던 제 친오빠 되는 인물이 큰 고모 댁에서 지내다가 온 전적도 있었기에 친척집에 가서 산다는 그림이 영 낯설지가 않았죠. 공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은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온 형편이 빤한데 안 가겠다고 할 노릇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좁디 좁은 곳만 돌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 더 넓은 세상을 빨리 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란 선택지가 막연히 갑갑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그 친구의 말에 저는 굉장한 힌트를 얻어냈고 즉시 선생님께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라는 우주의 궤도를 단박에 바꿔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일 공장부터 알아보기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지난주인데 그 사이에 네가 까마귀 고기라도 삶아 먹었냐? 그런 거야?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 아이고, 당신은 제발 좀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무님이가 고기가 생겼다면 우리한테 먼저 맛보라고 줬겠죠. 예, 근데 무님아, 너 근데 갑자기 뭔 소리야? 널 고등학교에 보낼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다 그러니? 그 돈이면 우리가 생활비로 쓰지. 네 학비에 보탤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멀리 가버리면 난 누굴 믿고 의지하며 집안 살림을 하라는 거야. 엄마 고생한 모습은 안 보이는 거야? 최고 효녀인 우리 장녀가 대체 왜 이럴까? 친정 부모님께선 단호하셨으나 제 선택을 막진 못하셨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산업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속셈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학력도 따내고 도중에 일을 다니며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지내는 것은 기숙사에서 하면 되었고요. 제가 이미 다 고등학교를 알아봤다는 것까지 들으시곤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드리자 그것을 받으시곤 그제야 고맙다, 네가 옳았나 보다라고 하셨죠. 저는 낮에 공장에서 쉼 없이 일을 했고요. 밤에는 야간으로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기숙사로 기어들어가서 허기진배를 움켜쥐며 잠을 청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했죠. 저는 바로 이때 가히 일생일대의 인연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 거기서 뭐해? 그거 이미 다 상한 빵 아니야? 딱 봐도 상한 모양새인데? 대체 너는 그걸 왜 먹고 있어? 아무리 밤에 출출해도 그렇지 상한 걸 먹으면 배탈 나. 나, 나도 알아. 빵이 너무 맛있고 귀한 것 같아서 아끼면서 며칠에 걸쳐 야금야금 먹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마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충고해 준 건 고마워. 이해가 안 되네. 못 버릴 이유가 왜 있어?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면 내가 알려줄게. 나는 기숙사의 쓰레기통 위치를 훤하게 꿰고 있거든. 그렇겠지. 너는 모르는 게 없는 애 같으니까. 하지만 나는 어쨌든 이걸 버릴 순 없어. 왜냐면 이건 우리 엄마가 주신 빵이란 말이야.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빵은 거의 못 먹어봤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먹고 힘내라고 모처럼 빵을 사다 주셨는데 바보같이 야금야금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 상한 부분은 참고 먹어야지. 늦은 밤중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빵을 먹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밤인데도 머리를 유달리 꽉 조여서 하나로 단정히 묶고 있는 게 특징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이 친구를 몇 번 마주쳤었지만 이렇듯 말을 하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란 사실을 곧 깨달았죠. 인상부터가 차분하고 말수가 적을 것처럼 보이는 친구였어요. 호기심에 눈을 곧잘 빛내곤 했던 저와는 상반된 인상의 소유자였죠.
상한 빵을 우물거리고 있었던 진짜 이유를 듣고 나자 저는 왠지 그 친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앉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머뭇거리면서도 최남순이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신기했습니다. 너, 너는 박무님이지? 알고 있어. 너는 성격이 활발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알고 있었어. 정말? 그거 내가 그동안 너무 설쳤다는 뜻이지? 충고 고마워. 앞으로는 자중할게. 그런 거 아닌데?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네 성격이 부럽고 좋아 보인다는 뜻이었어. 저, 정말이야. 남순이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죠. 당황하던 남순이는 제 장난기 짙은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제가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빵을 다 먹을 동안 옆에 있어 주겠다 했어요. 비단 상하기만 했을 뿐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어둑한 기숙사 복도 계단에서 앉아 먹기엔 너무나도 외로운 빵이었죠. 남순이는 천천히 빵을 먹기 시작했고 이런 걸 굳이 먹는 자기가 우습고 이상해 보이진 않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씹다가 뱉은 나물도 어릴 적에 먹으면서 컸다는 얘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남순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인지 저는 제 지난 얘기들을 꽤 늘어놨답니다. 그러는 동안 남순이는 웃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면서 들어줬고요. 남순이가 원래는 이렇듯 누군가와 활발하게 대화를 교류하는 친구가 아닌 것을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남순이에 대해 물어봤더니 누구 하나 남순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애라서 굳이 아무도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랬죠. 성격도 외향적이고 어떤 친구든 가리지 않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저를 그동안 남순이가 좋게 봐왔기 때문에 저와 대화하는 그런 순간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 딴엔 용기를 내서 말을 길게 꺼낸 것이란 사실을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남순이가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미 저희는 꽤 친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죠. 서로의 속사정을 알고 나면 금세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순이가 그런 경우였던 듯 싶어요. 제가 살아온 이모저모, 그리고 왜 이런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까지 듣게 된 남순이는 저를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저 또한 남순이의 집안 사정을 다 알고 나니까 심적으로 무척 가깝게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집안에 도움 하나 안 되는 오빠 말고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온 아이였고,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셋째가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었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 역시도 해왔기 때문에 남순이가 마치 친자매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남순이도 제법 다사다난한 집안 사정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남순이가 6살 되던 해에 친부가 집을 나가셨다네요. 당시에 남순이의 남동생이 고작 2살이었습니다. 그토록 어린 자식을 두고 친부께선 웬 도박인지 여자인지에 홀려서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남순이는 남동생과 외조부모님 밑에서 살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선 남매를 위해 하루 종일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남순이가 9살일 때 어머니께선 어떤 분과 만나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남순이에게 이분은 계부나 다름이 없으셨죠.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왜 조부모님 2분은 계부를 반대하셨고요. 어렸던 남순이는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내다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남동생과 외가를 나왔고 계부와 함께 4식구가 살게 됐죠. 하지만 그로부터 딱 1년 뒤 계부가 사기 범죄를 일으킨 뒤 잠적을 해버렸어요. 집에는 아무런 돈 될 것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사기 피해자들이 애꿎은 어머니와 남매를 비난하며 거의 죽일 기세였다고 합니다. 세 식구는 빈털터리가 된 채로 다시 외가를 향했죠. 외조부모님께선 엄하게 꼬집긴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시 받아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외조부께서 남동생과 둘이 외출을 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외조부께서는 당신의 손자를 품에 감싸셨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살아남은 남동생은 몸과 마음에 남은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죠. 원체 지병을 갖고 계셨던 외조모께선 청천벽력 같은 비극에 쓰러지셨고요. 어머니께선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며 크게 자책하셨고 죄인이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며 그 이전보다 더욱 몸을 혹사하시며 일거리를 찾아 돈을 버셨습니다. 남순이는 그런 어머니께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고등학교도 일자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런 진학을 택한 것이었어요. 듣기 전에는 남순이가 그런 집안 사정을 지니고 있는 줄은 상상조차 못했지.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 어린 사연들을 가슴 깊숙한 곳에 안고서 살아가는구나. 남순이와 친해진 것은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밝고 씩씩하게 구는 것을 잘하는 아이였으나 사실 그것은 오래된 습관이자 버릇 같은 것일 뿐 속으로는 힘들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삼켜넘기는 아이였어요.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저보다 속으로 담긴 제 모습이 진짜 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순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남순이와 교류를 하면 할수록 저는 편하게 껍데기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남순이가 말하길 서로 친구가 된 결과로 인해 더 이득을 보는 쪽은 제가 아니라 자기라고 그랬어요. 남순이가 원체 낯을 가리고 말수도 적다 보니 심성 고약한 무리에겐 금세 표적으로 찍힐만 했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요. 스스로를 강자 집단이라 칭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종자들은 왜 어딜 가나 꼭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든 공장이든 반드시 없는 법이 없더라고요. 남순이를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못된 것 꼭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곤하고 기분 나쁜 걸 대체 왜 남순이한테 짜증을 내고 사람 머리를 때리면서 푸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야, 너네 뭔데? 내 친구 괴롭히냐? 그렇게 할 일들 없어? 국민 학생들도 안 할 것 같은 유치한 짓들을 하고 자빠졌네. 너네 한 번만 더 내 친구 최난순을 괴롭혀봐. 그땐 내가 2배로 갚아줄 테니까. 나는 미친 개가 인정한 별종이야. 별종 상대하고 싶음 계속 그렇게 굴면 돼. 하지만 저한테 걸리면 얄짤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유독 엄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친 개 선생님께서 쟤는 진짜로 별나다. 박무님은 내가 인정한 별종이다. 이렇게 공언하신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눈빛이 유독 부리부리하고 안광이 번뜩여서 더욱 얻어냈던 칭호였죠. 괜히 자기보다 약한 애를 건드리는 걸 좋아하던 심보 못된 애들은 남순이를 쿡쿡 찔러대다가 하나같이 저한테 걸려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늬마, 매번 고마워. 나는 정말 네가 없었다면 고등학교 마치긴커녕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 돈이나 벌고 고등학교는 때려치우자고 결심을 내린 뒤에 이미 이곳을 떠나서 없었겠지? 네 덕분에 내가 아직도 이곳에 있는 거라 생각해. 나처럼 우중충한 애하고 늘 친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 중이야. 너가 뭐가 우중충해? 진짜 우중충한 건 아무 이유도 없이 너 괴롭히고 싶어서 너한테 시비 거는 그 나쁜 기집애들의 속내야. 남순아, 네가 어머니 일로 요새 부쩍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좀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어머니도 얼른 쾌차를 하실 거야. 너무 우울한 생각만 하지 말고 힘을 내기야. 알겠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다고 해서 우리 엄마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힘을 내야겠지. 다른 친구들하고 놀 때 요즘 일부러 나도 자주 끼워주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거 전부 나 힘내라 그런 거지? 무늬마, 내가 네 덕분에 또 이렇게 기운을 얻는다. 안타깝게도 남순이의 어머니께서 건강이 무척 안 좋아지셨어요. 너무나도 무리를 하시며 지내신 게 결국은 슬픈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죠. 일하시던 곳에서 코피를 줄줄 흘리시다가 어지럽다고 하시며 쓰러지셨는데 그렇게 이송된 병원에서 들은 답변이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는 것이었답니다. 남순이의 외조모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와중에 너무 벅찬 소식이었죠. 어머니께선 무척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남순이의 얼굴에 수심이 날로 짙어질만 했죠.
저는 그런 남순이가 기운을 잃지 않았으면 해서 당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누군가를 챙기며 지내는 것엔 이골이 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된다며 저는 다른 친구들과도 남순이가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이끌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남순이도 점차 별것 아닌 농담에도 웃을 줄 아는 아이가 되었고요. 일을 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면 저와 친구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줄도 알게 됐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서 저렇게 순하나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 남순이었는데요. 그런 남순이가 일하던 곳에서의 관리자 욕을 제 앞에서 시원하게 뱉었던 날, 저는 신나서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큼 막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방울방울 쌓여갔습니다. 공부도 해야 했고, 일도 해야 했고, 집에 돈도 붙여야 했으며, 집안일의 촉각도 늘 기울이고 있어야 했으니, 녹록하지 않은 생활이었으나 서로가 있었기에 우정으로 버텨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슬프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을 살게 됐죠. 저와 남순이 말고 세 명이 또 저희하고 제법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일상이 갈라졌죠. 저는 일터를 옮겨서 새롭게 지내기 시작했고요. 남순이는 외가로 가서 근처의 직장을 다니며 지내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몇 달 뒤에 제가 먼저 남순이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제가 어머니 상태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슴 철렁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많이 안 좋으셔.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아. 엊그제 병원에선 길면 2달까진 본다고 했어. 세상에, 그랬구나. 네가 그건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지금은 직장에서 상황이 영 안 좋아서 너무 힘들고 다음 달에나 어머니 한번 찾아뵐게. 가서 뵙고 인사드려야지. 에이, 아니야, 무늬마. 그럴 필요 없어. 왜 애써 여기까지 온다 그래. 안 그래도 돼. 하지만 안 찾아뵐 수 없겠다 싶었어요. 저는 새 친구들에게 연락을 그래서 미리 해두었죠. 시간 맞춰서 다음 달에 꼭 함께 가보자고요. 친구들도 그때 시간을 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었고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보려던 날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남순이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돌연 호흡이 마구 가빠지시더니 그대로 손쓸 도리조차 없이 가셨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후회가 들었어요. 진작에 가서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고 남순이에게도 미안했죠. 이제라도 부지런을 떨어야겠다 싶어서 당장에 남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쇠약한 상태셨던 외조모께선 혼절을 하신 상태였고 앳된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을 잔뜩 남긴 남동생을 옆에 끼고 남순이가 처량하게 있었습니다. 친가 쪽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 외가에 친척들이 몇 있었는데 아무도 장례식을 나서서 치러주겠다고 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외조모 명의로 있는 자그마한 집, 그거나 빨리 자기들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순이에게 그 전말을 듣자마자 제가 열이 뻗쳤죠. 소식을 듣고 저마다 이쪽으로 올 준비를 하고 있던 3명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남순이 어머니 장례식 해드리자 그랬습니다. 셋 다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제가 금수만도 못한 남순이 친척들 얘기를 해주니까 차마 외면할 수가 없다며 제 의견에 동참을 해주었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 제가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나 박무님인데 다름이 아니고 너 남순이 알지? 나랑 같이 다니던 애 최남순. 지금 남순이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 절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야. 혹시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아니라도 좋아. 와서 꼭 조의를 표하고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좋겠다. 내가 부탁 좀 할게. 그냥 무작정 연락을 돌렸어요. 그리고 딱히 안 친했던 친구들에게 철면피로 연락하는 것보다 더 망설여졌던 건 제 친정 식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우리가 돈이 어딨냐며 펄쩍 뛰셨지만 제가 남순이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 두 분 다 한숨을 내쉬면서도 돈을 보태주셨어요.
십시일반으로 돈이 거쳤죠. 당연히 제가 선봉에 섰고 많이 냈고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의 뻔뻔한 낯짝들을 비추신 남순이의 외가 친척분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던졌었고요. 그분들을 보고 남순이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피가 날 듯 깨무는 것에 제가 나섰던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오신 건가요? 짐승이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네요. 그러자 다들 역정들을 내셨습니다. 모욕은 듣기 싫으셨던 건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때 남순이가 울컥하며 외쳤습니다. 솔직히 제 친구가 지금 하는 말 맞는 거잖아요.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뭐야?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대들고 누나를 부라려? 웬 양아치 같은 애비놈의 피를 받아서 그런가 하는 짓이 천박하네. 어느 친척분께서 남순이에게 그런 막말을 내뱉으시더니 그걸로도 모자라 손찌검을 하려고 드셨습니다. 순발력 좋은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요. 남순이 대신에 뺨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죠. 이렇게 하시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세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창피한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영 이 순간을 수치스러워하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안광을 형형하게 밝히며 외치자 그분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다른 친척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마다 창피한지 얼굴들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죄다 주랭랑을 쳐버렸죠. 제가 부른 친구들과 남순이 어머니께서 생전에 연을 맺으셨던 분들로 이뤄진 단촐한 장례식이 무던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이후에 남순이하고 둘이 국밥집에 와서 마주 앉았어요. 정말 고마워, 무늬마. 네 덕분에 우리 엄마 가시는 길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 우리 엄마 힘들게만 사시다 떠나셨으니 내가 우리 엄마를 대신하겠다는 심정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보려 그래. 나 어릴 때 우리 엄마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일이라고 늘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 나는 그 말씀이 꼭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거 창피한데 너니까 하는 거야. 좋은 각오인데? 남순아,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진짜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의욕은 당장에 앞서지만 솔직히 막막하고 겁도 나긴 해. 너 원래 말 더듬고 상대방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던 애였던 거 알아? 우리 처음에 대화 나눴을 땐 분명히 너 그랬었어. 근데 지금 너를 봐. 그때와는 벌써 한참 달라져 있잖아. 그니까 앞으로는 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겠지. 네 말 들으니까 내 안에서 용기가 막 샘솟는다. 이런 얘기하는 김에 더 속내를 밝혀보자면 나는 그럴싸한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서 그런 식으로 내 팔자 펴볼 생각은 전혀 없어. 이런 얘긴 좀 이상하지? 와, 그렇구나. 난 왠지 네가 그럴 것 같았어. 넌 누구보다 얌전했지만 도저히 요조숙녀처럼 보이진 않았거든. 반에서 항상 우리 중에서 현모양처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장난으로 뽑을 때 너 뽑았던 거 알지? 근데 동시에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 뽑을 때도 네가 1순위였던 거 알아? 너 왠지 모르게 너만의 길을 갈 것 같은 그런 고든 심지가 그 눈동자에서 엿보이는 애였던 것 같아. 그런 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 나도 너처럼 우리 엄마가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아니, 모르겠어. 궁금해. 나도 듣고서 새길래. 바로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한단 거야. 자연스레 아닌 척 웃고 있어도 눈은 진실만은 담고 있기에 사람은 눈을 봐야 된다고 한대. 사람의 눈빛을 딱 봤을 때 음흉한 기운, 동태 눈깔 이런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영상정 못할 사람이란 거지. 어, 인생의 지혜를 하나 들은 기분인데 나도 앞으로 살면서 참고해야겠다. 물론 내가 잘 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볼 거야. 다음에 다시 무님이 너 만날 땐 내가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간 너에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꼭 갚을 거야. 이건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야. 그럼 사양 않고 내가 마음껏 네 성공 기대할게. 남순아,
너는 내가 만나본 그 누구보다도 눈빛이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희 두 사람은 그날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전보다 훨씬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살았죠. 남순이와는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으나 제가 직장을 새로 잡은 뒤에는 뜸해졌어요. 무엇보다도 남순이도 바쁜 듯 했고요. 제가 남순이를 다시 만난 건 무려 몇 해가 훌쩍 흘러서 제 결혼식 때문이었답니다. 참고로 남순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정 부모님께 돈을 보탬받았을 때 친정 엄마로부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부모한테 자란 최고 효녀. 우리 장녀 무님이니까. 그니까 네 아버지가 요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돈 보태라고 선뜻 허락해 주신 거야. 무슨 마음이신지 잘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설득해 주셨을 것도 알고요. 제가 중학교 갈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나온 것도 사실 엄마가 때마다 아버지 설득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려웠다는 것도 이제 와선 다 알아요. 제 친구가 가장 힘들 때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빠가 네 밥만 닮았어도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굴에 주름이 3개는 더 없었을 거다. 친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딸이니 이 다음에 결혼도 잘하겠지. 결혼해서 자기 남편한테 오죽 잘하겠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친정엄마께선 웬 결혼 얘기를 저한테 꺼내셨었죠. 일찍이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개고생을 자처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제가 안정적인 결혼을 해서 빨리 편하게 살기를 친정엄마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건 제가 이때 눈치챘었어요. 제가 성인이 됐으니 이왕이면 하루라도 일을 덜 하고 빨리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장남만 번듯했어도 장녀가 개고생을 덜 했을 텐데 말이죠. 저희 집안의 장남께서는 기어이 거나하게 사고까지 치셨죠. 웬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코각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자 되도 않은 반항심으로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데요. 황당한 건 그러고 나서 다시 얼마 뒤 어떤 남자가 찾아오더니 자기가 뱃속의 아이 친부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 부인 반응이 가관이었다고 하네요. 나는 오빠가 나랑 우리 애기 버린 줄 알고 얼른 우리 책임져 줄 바보를 찾아서 콱 물어버린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결혼했네. 오빠, 얼른 나 데리고 가줘. 그럴 거지? 순식간에 바보가 된 오빠는 치미는 부하 때문에 발작하고 쓰러졌죠. 집안이 뒤집힌 건 당연했고요. 그런 마당이었으니 저만은 부디 좋은 결혼 자리를 찾길 바라셨던 거고요. 친정엄마께서 하도 제 결혼을 오매불망 기다리셔서 오래 끌지는 않고 얼른 결혼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번듯한 남자였거든요. 그런 남자가 제가 좋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댁은 작게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 사업을 해온 지 그때가 딱 햇수로 10년 차였고요. 규모가 어찌됐든 사업이라니 멋져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퍽 천스러웠지만 당시엔 고풍스럽게 여겨졌던 인기 만점이었던 예식장도 잡았고요. 꿈에 부푼 신부였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이 모두 와주길 기대했어요. 특히 남순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바삐 살고 있으면 연락도 그간 잘 안 닿았을까 싶어 근황도 너무 궁금했고요. 제 결혼식 날 남순이는 아주 단정한 밤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왔습니다. 머리칼은 언제나 그렇듯 옷보다 더욱 단정했고요. 조금은 헬쑥해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결혼식 날의 남순이 모습이 사진으로 안 남아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남순이가 사진 속에 남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저를 따로 보러 온 남순이가 대뜸 저에게 봉투를 건네줬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새 신부였던 저는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남순이를 보자마자 반가웠고 건네진 하얀 봉투에 왜 축의금을 따로 주지? 싶은 생각부터 했었습니다. 받은 봉투를 따로 챙겼고 남순이와의 회포를 결혼식이 끝난 후에 천천히 풀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을 때가 됐는데
눈으로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남순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을 찾아준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이길래 다급히 물었었죠. 혹시 여기서 누구 남순이 본 사람 없어? 분명히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와서 봤었는데 지금 암만 해도 안 보이네. 최남순? 걔 내가 좀 전에 봤는데 시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버리던데. 그래서 나는 제가 뭐 되게 급한 용구가 있어서 그러나 싶었지. 너랑 미리 얘기된 거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남순이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심지어 밥도 안 먹다니. 먼 길을 와놓고 굳이 그런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의아함을 가진 채로 남순이가 줬던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막연히 축의금일 줄 알았던 건 그게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했어요. 뜻대로, 포부대로 어느 것 하나 흘러가지 않았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면목이 없다. 이게 내 현재 상태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와는 다르게 넌 언제나 때를 맞춰 발 맞춰 나가는구나. 나보다 한 발 이상 앞서 있기에 내가 항상 든든한 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던 거라고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 중이야. 무늬마, 멋진 너의 인생이 앞으로도 멈추는 일 없이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길 바란다. 널 다시 만날 때 근사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분하고 씁쓸하다. 하지만 너의 결혼식을 보는 동안은 그래도 모든 걸 털어내고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일 테야.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내 구질구질한 얘기를 적는 건 어쩌면 영민한 네가 나의 못난 기색을 어떻게든 알아차릴까 봐 선수를 치고 이실 짓고 하는 거고 누구보다 멋지게 축의금 거하게 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음이 통탄스러워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자 함이야. 못난 친구라서 항상 너에게 민폐를 끼쳐서 미안해. 네 결혼식 때 주지 못한 축의금은 언젠가 반드시 꼭 건네줄 테니까 기다려줬음 해. 너무 염치가 없지만 내 성공을 기대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한다. 난 어디에서 뭘 하든 앞으로 네가 무탈하고 행복하기만 기도하고 있을 거야. 저는 남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편지에서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저에게 축의금을 꼭 주고 싶었을 남순이가 이렇게 편지만 달랑 남기고 가야만 했으니 오죽 그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까 싶어서 속상했죠. 하지만 편지에선 남순이가 지닌 꿋꿋함마저 전달되고 있었기에 저는 섣불리 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순이의 불행을 멋대로 상상하고 재단하여 동정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순이는 더 이상 제가 나서서 지켜줘야 하는 심약한 친구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쫓으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번듯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자기 남동생도 다독여가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 남순아. 네 마음은 나에게 충분히 전달됐으니 부디 네가 잘 살면서 원하는 뜻을 다 이루길 바랄게.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때가 너무 멀지 않길 바랄게. 마음이 쓰라리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후련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곱씹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남순이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서 그 모습이 그려졌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은 떨어져 지냈어도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받은 것에 기쁜 마음도 조금은 함께 들었었죠. 언제까지고 그런 마음을 진하게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결혼 이후에 제가 너무나도 다사다난했어요. 남편 한 사람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거지만 시댁이라는 집단이 함께 딸려왔으니 결혼 이전과는 사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 몇 배로 불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은 전반적으로 사업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결국은 사업에 올인할 거라고 했었고요. 저는 친정엄마께서 그렇게나 바라셨던 대로 결혼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 채 남편을 내조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바빴어요. 저희 부부가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낳는데 애들 돌보고 키우는 게 우선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제가 자랄 때랑은 다르게 웬 놈의 학원들이 그렇게 많고 교육에 신경 쓸 게 많던지요. 세상이 변했음을 자식들 키우면서 제대로 체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 쓰느라 매달 머리가 아팠죠. 돈 나갈 구멍들을 잘 보고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사업장에 몸집을 불려낸 이후에는 거기에 일손을 또 보태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인 일머리가 좋아서 혼자 2인분은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 챙기고 애들 낳고 키우고 골 때리는 오빠와 영원히 철이 안 드는 동생들이 버티고 있는 친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남편하고 같이 사업장에도 매달려 지내고 이런 식으로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휙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40살 생일 때 오죽하면 케이크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제가 30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루하루 치여 살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막 흘러버렸어요. 보람이 있다면 자식들 커가는 걸 보는 것이죠. 좋은 미래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일에 치여서 힘들게 몸쓰며 살질 않길 바랬어요. 그 마음이 같았기에 남편도 치열하게 사업을 해온 것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비극이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최대 거래처였어요. 그래서 대금이 밀려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대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문을 닫아버렸고 밀린 대금만 오매불만 기다리며 부족한 돈을 되출로 채우며 살던 저희는 폭삭 주저앉게 됐습니다. 청천벽력이었고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어머니께선 충격을 받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괴로움, 고통, 무력함은 처음이었어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죠. 저와는 다르게 고생을 보지 않고 성인이 돼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기만을 바랬는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대학이 아니라 공장을, 학업을 잇는 게 아니라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께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을 것 같은 그때 놀랍게도 절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희마, 오랜만이야. 우리 너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딱 20년 만인가?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 남순아, 네가 나 있는 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보다 그간 잘 지냈어? 길 가다 마주치면 못 알아볼 것 같다. 편하게 입었지만 너한테 왠지 귀티가 흐른다. 남순아, 너 잘 지냈나 보다. 다행이다. 그간 너 어떻게 사나 진짜 궁금했는데 아무도 너랑 연락이 되질 않아서 걱정했었어. 연락 안 된 건 미안해. 내가 워낙 정신없이 살기도 했고 해외에서 거의 지냈던지라 더 그럴 수밖에 없었네. 문희마, 그런 너도 잘 지냈다며? 사업이 꽤 잘 돼서 그간 잘 지낸 것 같더라. 근데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귀국한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네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렵더라. 괜찮다고 해야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방심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을 꾹 닫고 그저 미소만 지었죠. 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단 대답을 애써 태연하게 내놨어요. 그러자 남순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단박에 손부터 내줬죠. 너 그거 뭐야? 설마 돈이야? 내 사정 듣고 이러는 거라면 나야말로 마음이 어려워져. 이러지 않아도 돼. 아니, 꼭 받아줘야 돼. 왜냐면 이건 내가 20년이나 걸려서 주게 된 축의금이니까. 뭐? 추, 축의금이라고? 설마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 그때 못 준 축의금 말이야. 2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 딴엔 이자를 넉넉하게 넣어본다고 했는데 부디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축의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봉투 안을 확인하고 나선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빼곡하게 든 건 일반 지폐가 아니라 수표였기 때문입니다. 거액이라는 것이 바로 가늠되었고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절 바라보던 남순이도 이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무려 5억이었습니다. 요즘 가치로도 5억은 엄청난데 당시엔 더욱 큰 숫자였죠. 어떻게나 이렇게 큰 돈을 줄 수 있냐고 전 울면서 계속 그걸 물었던 것 같아요.
남순이는 그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해외에 나가 일을 하는 재원으로 성장했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괴로운 일들도 있었지만 성공하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겨냈대요. 외국에서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바람에 절 찾아오는 게 늦어졌지만 한시도 저와 나누었던 우정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내년 초에 저를 만나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오셨대요. 나는 그게 꼭 장례식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에게 보답할 때라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 만나고 축의금 건네주는 시기를 내년이 아니라 지금으로 황급히 당긴 거야. 일상도 멈춰두고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 널 수소문했는데 네 소식을 알고서는 이래서 내가 지금 온 거구나 싶더라. 남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걷잡을 수 없이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옛날 그때처럼 남순이는 심지고 든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돈 안 받겠다고 버틸 수가 없었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희 가족에게 닥친 일생일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희 네 식구는 물론 친정과 시댁 일가 모두 남순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워했습니다. 남순이는 딱 일주일 머무르다 다시 출국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마운 심세만 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엔 자기가 고맙다는 인사를 실컷 들을 수 있어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너무 뿌듯하고 보람된단 말을 남겼죠. 저에게 돈 갚을 생각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됐어요. 저희 가족이 단체로 남순이 사는 곳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고요. 반대로 남순이 가족들이 한국에 함께 놀러 왔을 때 저희 가족이 제대로 여행턱을 쏜 적도 있었죠. 이어지는 인연이란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이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랍니다.